지금 전 세계 군사 전략가들이 눈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만타레이라 불리는 차세대 무인 잠수정을 자랑하던 바로 그 순간 동해 심해 1500의 마레에서 이상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음파는 들리지 않았고 통신은 끊겼지만 움직임은 분명했습니다. 분석 결과 그것은 인간의 명령 없이 스스로 항로를 수정하며 180일 잠항 중이었습니다. 미 해군조차 탐지하지 못한 이 존재의 이름은 단 세 글자 KXL. 한화시스템과 국방과학연구소가 비밀리에 추진 중인 초대형 무인 잠수정, 고탄성 복합 소재, AI 자율 제어, 그리고 K-DIV라는 인공지능 심의 두뇌를 가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바다의 질서가 바뀌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언제, 어떻게 이런 걸 만들기 시작한 걸까요? 저는 에릭 하워드입니다. 미 해군 전략기획국에서 30년간 해양 무기를 분석해왔죠. 항공모함부터 핵잠수함까지 바다 위와 아래를 지배하는 모든 무기 시스템을 제 손으로 평가해왔습니다. 그래서 자신했어요. 세상 어떤 해양 무기도 제 눈을 속일 순 없다고 말이죠. 2024년 3월 5일 미 국방부는 만타레이를 전 세계에 공개했습니다. 12개월 동안 스스로 항해하는 무인 잠수정이었죠. 언론은 흥분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자율 잠수 시대가 열렸다고 떠들어댔어요. 브리핑룸 안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동료들은 서로 악수를 나누며 축하했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30년 해군 인생의 정점을 목격하는 기분이었으니까요. 우리는 바다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새벽 3시 긴급 호출을 받고 분석실로 달려갔어요. 모니터 앞에 앉은 젊은 분석관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선배님, 이것 좀 봐주세요. 그가 가리킨 화면엔 이상한 데이터가 떠 있었어요. 동아시아 해역에서 감지된 초저음 음파 신호였습니다. 주파수 패턴을 보는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죠. 이건 우리가 만든 어떤 잠수정과도 달랐습니다. 중국 해군의 것도 아니었어요. 이 신호, 출처를 추적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분석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정확히 특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음파 패턴이 우리 데이터베이스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저는 화면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신호 강도는 고작 0.003dB이었어요. 거의 들리지 않는 수준이죠. 우리 최신 핵잠수함보다도 조용했습니다. 며칠 후 정례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이 이상 신호에 대한 보고를 준비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분위기는 가벼웠어요. 저는 침착하게 데이터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아시아 해역의 신호, 전례 없는 저소음, 알 수 없는 출처까지 말이죠. 그런데 제가 한국 해역 인근에서 감지됐다고 말하는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한국이요? 한 분석관이 되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예, 동해 북부 해역입니다. 그러자 회의실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이 그런 걸 만들 리 없지. 동료 분석관이 코웃음 쳤어요. 회의실은 완전히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기밀 서버에 접속해 한국 관련 보고서를 뒤지기 시작했죠. 대부분은 협력국 관련 일상적인 문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찾던 중 이상한 파일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프로젝트 KXL-UV 접근 제한 출처 대한민국. 파일명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죠. 그리고 첫 페이지에서 멈춰 섰습니다. KXL-UV 잠항 6개월, 심도 1500m 작전 가능.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6개월 잠항이라니 이건 만타레이의 절반 수준입니다. 하지만 심도 1500m는 우리 무인잠보다 훨씬 깊은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다음 줄이었습니다. K-드라이브 인공지능 탑재. SLBM 탐지 및 자동 대응 기능. 저는 화면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스스로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고 대응한다는 겁니까?
이건 단순한 무인잠이 아니었어요. 자율 전투 시스템이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아직 실험 단계에 있는 기술을 말이죠. 30년 경력에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KXL-UV, K-드라이브, 이 모든 게 생소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야경이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회의실에서 동료들이 비웃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국이 그런 걸 만들 리 없지. 하지만 이 문서는 뭡니까? 거짓말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같은 질문이 맴돌았죠. 한국이 정말로 우리 몰래 이런 기술을 개발했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대체 언제부터였습니까?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진실을 파헤쳐야겠다고요. 동료들이 비웃든 말든 상관없었습니다. 바다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고 저는 그게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날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죠. 다음 날부터 저는 집요하게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KXL-UV라는 이름, 그 한 줄의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기밀 서버 깊숙한 곳을 뒤지며 관련 파일을 찾아 헤맸습니다. 대부분은 접근이 차단됐고 일부는 삭제된 흔적만 남아 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감춘 것처럼 보였죠. 사흘째 되던 날 밤 마침내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폐기 예정으로 분류된 오래된 프로젝트 파일이었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프로젝트 KXL-UV 접근 제한 레벨 -3 출처 대한민국. 기밀 등급 레벨 -3라니 이건 존재 자체가 비공식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파일이 우리 서버에 있는 겁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숨이 막혔어요. 기술 사양서였습니다. 항법 정확도 1.8초, 자율 인공지능 작동 기록, 미사일 대응 알고리즘까지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너무 정교했어요. 일반적인 무기 개발 문서라면 실험 데이터나 오차 범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 문서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완성된 시스템을 기록해 놓은 것처럼 말이죠. 저는 데이터를 하나하나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항법 정확도 1.8초라는 건 엄청난 수치예요. GPS 신호가 닿지 않는 심해에서 6개월 동안 표류하지 않고 정확한 위치를 유지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만타레이도 아직 이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인공지능 시스템이었어요. 문서에는 K-드라이브라는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K-드라이브. 한국형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라고 설명돼 있었죠. SLBM,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고 자동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자동 대응이라니 이건 인간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시스템 반응 속도는 인간의 10분의 1 수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먼저 판단하고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동료 몇 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제가 발견한 파일을 보여주며 의견을 물었죠. 하지만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이거 진짜 데이터 맞아? 한 동료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중국이 만든 가짜 데이터일지도 몰라. 우리 혼란시키려고 말이야. 다른 동료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이 이런 걸 만들었다고? 에릭, 자네 너무 예민해진 거 아닌가? 저는 답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데이터는 진짜처럼 완벽하죠? 가짜를 만들려면 어설픈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건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회의실은 다시 냉소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죠. 아무도 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파일 앞에 앉았습니다. 동료들의 반응이 화가 났지만 동시에 의심도 들었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걸까요? 데이터에 속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화면 속 숫자들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항법 정확도, 반응 속도, 작전 심도 모든 게 논리적으로 들어맞았어요.
이건 누군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의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K-드라이브 섹션을 다시 열었습니다. 인공지능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이 나왔어요. 심해 음파 탐지, 적 잠수함 식별, 위협 평가, 대응 프로토콜 전송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화돼 있었습니다. 인간은 단지 최종 승인만 하면 되는 거죠. 아니, 어쩌면 승인조차 필요 없을지도 몰랐습니다. 시스템이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니까요. 그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전략의 재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이 통제하는 무기를 만들어 왔죠. 하지만 KXL-UV는 달랐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존재였어요. 바다 깊은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작동하며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은 여전히 고요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한국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믿기 싫었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한국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도 우리보다 앞선 무언가를 말이죠.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협력국이 아니었어요. 경쟁자였습니다. 일주일 후 제 책상 위에 익명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도 없고 수신인 표시도 없었어요. 그저 작은 USB 메모리 하나만 들어 있었죠.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뭘까요? 누가 왜 이런 걸 제 책상에 놓은 겁니까? 사무실 문을 잠그고 저는 조심스럽게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폴더 하나가 열렸어요. 안에는 영상 파일이 한 개 들어 있었습니다. 파일명은 간단했습니다. KXL 테스트 2024.3 8.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죠. 화면이 켜졌습니다. 어두운 바다였어요.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고 잔잔한 파도만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면이 살짝 일렁이더니 은빛 함체 하나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어요. KXL-UV였습니다. 실물이었죠. 문서로만 보던 그 무인 잠수정이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함체는 생각보다 작았어요. 길이는 약 15m 정도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형태가 독특했죠. 매끈한 유선형의 표면엔 특수 코팅이 돼 있었어요. 빛을 흡수하는 듯한 검은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물속으로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수면이 다시 고요해졌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카메라 앵글이 바뀌었습니다. 수중 촬영이었어요. KXL이 심해로 내려가는 장면이었습니다. 깊이 표시가 화면 구석에 떠 있었죠. 500m, 800m, 1200m, 그리고 마침내 1500m. 빛이 전혀 닿지 않는 암흑의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함체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물고기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화면 한쪽에 데이터 창이 떴습니다. 소음 측정 수치였어요. 0.003dB 이하.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건 거의 침묵에 가까운 수준이었어요. 우리 최신 핵잠수함도 이 정도는 아닙니다. 바닷속 생물들조차 이 정도로 조용하지 않죠. KXL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살아 있었습니다. 숨을 쉬듯 물속을 미끄러지고 있었어요. 그때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인공지능 인터페이스 화면이었죠. K-드라이브 시스템이었습니다. 모니터엔 각종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음파 분석, 해류 계산, 수온 변화까지 모든 정보가 초당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SLBM 신호 감지. 가상 시뮬레이션 시작. 화면 속 K-드라이브가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탄도미사일 발사 신호를 감지한 겁니다. 물론 가상 시뮬레이션이었지만 시스템의 반응은 실전 그 자체였습니다. 0.8초 만에 위협을 분석하고 대응 프로토콜을 자동으로 전송했어요. 인간의 개입은 전혀 없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건 단순한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의지를 가진 존재였어요.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생명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영상이 끝났습니다. 화면은 다시 검은색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저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거든요. 심해는 조용했지만 제 심장은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해군 무기를 분석하며 자부심을 느꼈지만 그 순간만큼은 두려웠어요. 우리는 패권을 가졌습니다. 바다를 지배하고 통제할 힘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의지를 가졌어요. 바다를 이해하고 바다와 하나가 되는 기술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었어요.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USB를 빼내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 영상을 누구에게 보여줘야 할까요? 동료들은 또 비웃을 게 뻔했습니다. 상부에 보고하면 묵살당할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 순간 세계의 해양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고민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데이터, 영상, 그 모든 증거들을 상부에 보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두려웠어요. 동료들의 냉소를 견딜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결국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틀 밤을 꼬박 세워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KXL-UV 분석 및 전략적 평가였어요. KXL의 기술 사양부터 K-드라이브 인공지능 시스템까지 제가 발견한 모든 정보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죠. 한국의 무인잠 수정 기술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최소 3년은 앞서 있습니다.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지 사흘 만에 답변이 왔습니다. 반려였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한국 기술은 과대평가됐다. 추가 검증 없이는 공식 보고서로 인정할 수 없음. 저는 화면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허탈했어요. 다음 날 상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그는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에릭, 자네 요즘 좀 이상해. 한국이 우리를 위협한다고? 그들은 설계만 잘하지 바다는 다르지. 다른 간부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협력국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닌가? 한 사람이 거들었어요. 자네가 피곤한 것 같으니 휴가를 좀 다녀오는 게 어떨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 눈앞의 진실을 웃어넘기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제 경력과 분석력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어요. 혹시 제가 미친 건가요? 아니면 그들이 눈이 먼 건가요? 데이터는 명백했는데 왜 아무도 믿지 않는 겁니까?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의자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발견한 진실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혼자 짊어지기엔 너무 컸죠. 하지만 아무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비웃고 상부는 무시했어요. 저는 완전히 고립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회사 이메일함을 확인하던 중 낯선 메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발신자는 익명이었어요. 제목도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메일을 열었죠. 내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KXL-UV가 이미 실전 배치 단계에 있다. 그리고 첨부 파일 하나가 달려 있었어요. 파일을 열자 위성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동해 심해 기지 부근이었어요. 사진 한가운데 검은 점 하나가 보였습니다. 확대해보니 무언가가 물속으로 잠기는 흔적이었어요. 사진 하단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15일. 불과 일주일 전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들은 이미 준비됐다.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실전 배치라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KXL이 이미 작전에 투입됐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동해 어딘가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진을 몇 번이고 들여다봤습니다. 흐릿하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앉아서 데이터만 들여다보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진실은 데이터 속이 아니라 그들의 바다에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 가봐야 했어요. 한국으로 말이죠. 동료들이 뭐라 하든 상부가 막든 상관없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이 의문은 평생 풀리지 않을 거였어요. 저는 컴퓨터를 켜고 항공권 예약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목적지를 검색했죠. 서울, 대한민국. 클릭 한 번으로 비행기 표가 예약됐습니다. 출발은 3일 후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0년 해군 생활에서 이렇게 충동적으로 결정을 내린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확신이 들었어요. 바다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고 저는 그것을 찾아야 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을 뚫을 때 제 심장도 요동칠 거예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됐죠. 이제 곧 진실과 마주하게 될 테니까요. 3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서울의 공기는 차가웠어요. 3월 말이었지만 아직 봄바람엔 겨울 냉기가 남아 있었죠. 공항 로비를 나서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은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고요했습니다. 언론 화면엔 KXL에 대한 뉴스가 전혀 없었어요. 마치 그런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이 말이죠. 이 나라의 바다는 고요할수록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미리 연락해둔 한국해양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워싱턴에 있을 때 익명으로 받은 메일에 적힌 주소였어요. 택시를 타고 1시간쯤 달렸을까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작았어요. 미국 국방부 건물에 비하면 초라할 정도였죠. 하지만 뭔가 느낌이 달랐습니다. 단정하고 조용했어요. 마치 필요한 것만 남기고 모든 걸 덜어낸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안내를 받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좁았지만 깨끗했어요. 벽엔 각종 인증서와 연구성과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화려한 장식이나 과시하는 문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기록만 남겨놓은 느낌이었죠. 저는 안내자를 따라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갈수록 공기가 달라졌어요. 더 차갑고 더 고요했습니다. 지하 연구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었어요.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 안엔 세계 최고 수준의 장비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차세대 인공지능 인터페이스, 고급 음파 해석 장비, 심해 시뮬레이터까지 말이죠. 이 작은 공간에서 세계가 다시 쓰이고 있었습니다. 연구원 몇 명이 조용히 작업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엔 자부심이 아니라 냉정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실제 테스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책임 연구원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관측실로 이동했죠. 창밖으로 잔잔한 동해가 펼쳐져 있었어요. 연구원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KXL 자망 준비. 몇 분 후 수면 위로 은빛 함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KXL-UV였어요. 영상으로만 보던 그것이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함체는 천천히 물속으로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수면이 일렁이더니 곧 고요해졌어요. 모니터를 보니 깊이 표시가 빠르게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500m, 1000m, 1500m. 그리고 소음 측정 수치가 화면에 떴습니다. 0.002데시벨.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0.002데시벨이라니 이건 소리가 아니라 침묵 그 자체였습니다. 침묵이 이토록 위협적일 줄은 몰랐어요. K-드라이브 시스템을 가동하겠습니다.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이 바뀌었어요. 인공지능 인터페이스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가상 SLBM 신호가 입력됐죠. 순간 시스템이 반응했습니다. 0.8초 만에 위협을 분석하고 대응 프로토콜을 자동 전송했어요. 인간이 명령하기 전에 인공지능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어요. 이건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철학이었어요. 테스트가 끝나고 저는 연구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연구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7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만들고자 했는지가 중요하죠.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무기를 만든 게 아니었어요. 신념을 만들었습니다. 연구실을 나오며 저는 복도 한쪽 벽에 걸린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소리는 무기가 아니다. 생존의 언어다. 저는 그 문구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7년 동안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며 이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다를 지배하려 했지만 그들은 바다를 이해하려 했어요. 우리는 소음을 줄이려 했지만 그들은 침묵을 만들었습니다. 건물을 나서며 저는 동해를 바라봤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 어딘가에서 KXL이 움직이고 있었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이에요. 한국은 이미 다른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전쟁이 아니었어요. 생존이었습니다. 다음 날 연구원이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오늘 실전 테스트가 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까?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른 아침, 우리는 동해 심해 실험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관측선을 타고 바다로 나갔죠. 파도는 잔잔했지만 제 가슴 속엔 거센 파도가 일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라 믿음의 시험이었거든요. 오늘은 KXL 2대를 투입합니다. 책임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목표는 심해 자막 6개월 작전을 위한 최종 검증입니다. 저는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2대의 KXL이 수면 위에 떠 있었어요. 신호가 떨어지자 두 함체가 동시에 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면이 일렁이더니 곧 고요해졌어요. 모니터 화면엔 깊이 표시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500m, 1000m, 1500m.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모니터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빨간 경고등이 들어왔어요. 수중통신 불안정. 연구원 하나가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1호기 신호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제어 신호도 끊겼습니다. 모니터 화면에서 1호기의 위치 표시가 사라졌습니다. 관측실 안이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죠. 저는 책임 연구원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착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바다 밑이 이렇게 깊었나요? 제 가슴이 잠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고장이 아닙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책임 연구원이 천천히 대답했어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K-드라이브는 통신이 두절되면 자율 모드로 전환됩니다. 인공지능이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최적의 경로를 선택해 임무를 수행하죠. 우리는 그저 기다리면 됩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위치 표시도 신호도 없었습니다. 그저 검은 화면만이 저를 응시하고 있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6시간. 해가 중천에 떴다가 다시 기울기 시작했어요. 밤이 됐고 다시 아침이 밝았습니다. 36시간이 지났어요.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계속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만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36시간 하고도 15분이 지났을 때 모니터에 신호가 잡혔습니다. 1호기 신호 포착. 연구원이 외쳤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화면에 위치 좌표가 나타났죠. 하지만 이상했어요. 예상 좌표에서 500km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항법 데이터를 확인하겠습니다. 연구원이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잠시 후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항법 오차 1.8초.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1.8초라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36시간 동안 통신도 끊긴 채 심해를 표류했는데
오차가 고작 1.8초라는 겁니까? 이건 인간의 오차였습니다. 기계가 아니라 말이죠. 500km 밖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연구원이 미소를 지었어요. K-드라이브가 최적 경로를 재계산한 겁니다. 해류와 수온을 분석해서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로를 선택한 거죠.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돌아왔습니다. 아무 명령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건 복귀가 아니라 귀환이었어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길을 찾아 돌아온 겁니다. 이건 기계가 아니라 신념의 산물이었습니다.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기술 앞에서 감정이 흔들렸습니다. 이건 통제의 시대가 아니었어요. 신뢰의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기계를 통제하려 했지만 한국은 기계를 믿었습니다. 관측실 안에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연구원들이 서로 악수를 나눴어요. 하지만 그 환호는 조용했습니다. 과시하지 않았어요. 그저 담담하게 성공을 확인할 뿐이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30년 해군 생활에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한국은 기술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만들었어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서울의 작은 호텔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연구소 방문 이후로 매일 밤 KXL에 대한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새벽 3시 갑자기 휴대전화가 울렸거든요. 미국 국방부에서 온 긴급 연락이었어요. 에릭, 지금 당장 뉴스를 켜보게. 동료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국제뉴스 채널이었어요. 화면 가득 속보 자막이 흐르고 있었죠. 동해 인근 해역에서 미확인 잠수체 출현. 주변국 긴급 경계 태세 돌입. 아나운서는 긴장된 목소리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일본과 중국 해군이 즉각 대응에 나섰고 미국 칠함대도 움직이고 있다고 했어요. 채널을 돌리자 미국 방송이 나왔습니다. 미 해군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KXL-UV 실험이 실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파악 중이며 국제 안보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세계 언론이 일제히 한국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책임한 실험, 지역 안보 위협이라는 단어들이 쏟아져 나왔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본 KXL은 완벽했어요. 실패할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미 한국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저는 서둘러 옷을 입고 연구소로 달려갔습니다. 새벽거리는 고요했지만 제 마음은 요동치고 있었죠. 연구소에 도착하자 모든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이 모니터 앞에 모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엔 당황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침착했습니다. 책임 연구원이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실 줄 알았습니다. 이리 오시죠. 대체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연구원은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보시다시피 미확인 잠수체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는 조용히 덧붙였어요. 이건 위기가 아니라 시험입니다. 저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정부와 군은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이 아무리 떠들어도 질문을 퍼부어도 침묵으로 일관했어요. 그 침묵엔 자신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세상이 다시 한국을 의심하기 시작했지만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48시간이 지났습니다. 긴장은 극에 달했고 국제사회는 한국의 해명을 요구했죠. 그리고 48시간 하고도 3분이 지났을 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미국 위성망이 무언가를 포착한 겁니다. KXL-UV의 신호였어요. 그런데 위치가 놀라웠습니다. 미확인 잠수체의 바로 뒤였죠. 완벽히 은폐된 상태로 추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건 잠수체가 아니라 그림자였습니다. 연구소 모니터에 K-드라이브 시스템 화면이 떴습니다. 인공지능이 SLBM 발사 시뮬레이션을 감지한 겁니다. 가상이었지만 시스템의 반응은 실전 그 자체였어요. 즉시 대응 프로토콜을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국제 감시망 전체에 한 줄의 메시지가 전달됐죠. 위협 중립화 완료.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신해 평화를 지킨 겁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바다는 한국의 언어로 말하고 있었어요. KXL은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세상이 떠들 때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과로 보여줬습니다. 이건 승리가 아니라 선언이었어요. 몇 시간 후 미 국방성에서 긴급 발표가 나왔습니다. KXL-UV는 우리가 평가했던 것보다 최소 2단계 앞서 있습니다. 한국의 무인잠 수정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재평가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 발표를 들으며 말없이 눈을 감았어요. 우린 바다를 통제했지만 그들은 바다를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침묵으로 세상을 설득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토에서 한국에 공식 제안이 왔어요. 인공지능 해양 방위 협력국 지위를 부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긴급 기술 협력 회의를 요청했죠. 심지어 미국 의회도 움직였어요. K-드라이브 대응 시스템 개발을 긴급 승인했습니다. 이젠 모두가 한국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상부에서 공식 보고서 작성을 요청했거든요. 며칠 밤을 고민하며 키보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까요? 제가 본 것, 느낀 것, 깨달은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마침내 저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한국, 바다를 재정의하다. 보고서 첫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KXL-UV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다. 해양 질서의 새로운 언어다. 그리고 제가 본 모든 것을 담았어요. 기술 사양, 인공지능 시스템, 실전 테스트 결과까지 말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쓴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의 철학은 통제가 아니라 신뢰였다. 지배가 아니라 이해였다. 저는 패권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이제 신뢰의 시대였어요. 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날 한국 연구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공식 시연 행사에 초대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다시 한번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번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됐죠. 무엇을 보게 될지 말이에요. 시연 행사는 동해 한가운데서 열렸습니다. 각국 군사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어요. 미국, 일본, 유럽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었죠. 모두 KXL을 직접 보기 위해 온 겁니다. 관측선 위에서 우리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수평선은 고요했어요. 파도도 거의 없었죠. 책임연구원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KXL 작동 개시.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수면은 여전히 잔잔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어디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런데 모니터를 보니 KXL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수면 아래 30m에서 말이죠. 완벽히 은폐된 상태였어요. 1시간 동안 KXL은 우리 배 주변을 돌았습니다. 하지만 육안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수면엔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았죠. 오직 모니터 속 신호만이 그것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고요했고 그 고요함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시연이 끝나고 저는 책임 연구원과 마지막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기술을 개발하신 이유가 뭡니까? 제가 물었어요. 연구원은 잠시 바다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한 기술을 만든 겁니다. 바다는 싸우는 곳이 아니라 지키는 곳이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이 아닌 생존을 말하고 있었어요. 배가 항구로 돌아가는 동안 저는 갑판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수면 너머 어딘가에서 KXL이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이죠. 그 순간 제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우린 기술을 두려워했지만 그들은 기술을 믿었어요. 한국은 침묵으로 말했고 세계는 그 침묵을 경청했습니다. 패권은 소리로 세워졌지만 침묵으로 무너졌어요. 그날 이후 저는 바다를 다르게 봅니다.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이해하는 곳으로 말이죠. 한국의 바다는 조용했지만 세상은 떠들썩했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파도가 아니었어요. 조류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조류였죠. 지금도 저는 심해의 데이터를 분석하며 그날을 떠올립니다.
수심 1500m 아래 아무도 모르게 움직이던 그 금속의 그림자. 그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한국이 만든 새로운 미래 그 자체였습니다. 바다의 주도권은 이제 한국의 손에 있었어요.